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시험 범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다 할 예정이니까 다들 좀 주목해 주세요. 자, 가봅시다. 우리 공모도화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모도화가부터 본다면 일단 얘 주제부터 그냥 언급만 해볼게. 주제를 해보면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면은 이미 물을 건넌다. 즉 죽음에 향해 간다. 거기에 대한 슬픔을 느끼는 시지. 자, 그래서 일단 이미여라고 스타트를 해. 이미여. 그러면 일단 이여라는 걸 봤을 때 뭐를 건네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자, 그랬을 때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물이라는 게 있는 게 얘가 의미상으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조금 사랑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좀 걱정을 좀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뭔가 말리려고 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애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왜 물이 상징하냐면 봐봐. 화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랑, 그 범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이승이라고 봐볼게. 이승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애원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지닌다. 왜 사랑의 의미를 지냐?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범위, 이승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애원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그럼 봐봐. 두 번째 연에 이 물이라는 소재 한번 봐보자. 이때 물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별. 그럼 이별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당연한 정서 태도라고 한다면 안타까움이 존재하겠지. 안타까움.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임과 나 사이에 이제 만날 수 없는 경계가 생겨버린 거야. 이때 말하는 물은 뭐라고 보면 되겠냐면은 이승과 저승의 뭐라 본다? 경계라고 본다. 그 경계를 이미 넘어버린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기가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류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소망 혹은 애원이 뭐 됐다? 좌절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이 이어지는 거야? 끝난 거야? 끝났다. 라는 걸 의미한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때 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물도. 이때 물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 이별을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해당하고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실제로 죽었다는 거니까 애통함이 좀 드러나는 파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애통함이 드러나는 파트다. 납득됐죠? 그러면 이때 물의 의미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때 물을 드러내는 건 뭘까? 임의 죽음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물에 뛰어든 거야. 그래서 진짜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서 이미 그 경계를 넘어버렸다가 중요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그게 경계로서 작용을 해서 죽음이 실현돼서 이제 임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래서 임의 죽음이 실현되는 어떤 공간? 비극적 공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에 가신 임을 어이할 꼬라고 했어. 자, 거기 어이할 꼬 거기
어이할꼬. 그럼 봐봐. 어이할꼬라고 했을 때 의문형 어미를 사용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문형 어미는 긍정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죠. 그래서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이거 설의적 표현이에요. 설의적 표현 중에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체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체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체념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슬픔과 체념을 표현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하소연. 그래서 체념적 태도다라는 거. 그래서 화자의 심정이 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파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작품 한눈에 보기와 작품 자세히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특징부터 봐보자. 자, 우리나라 서정시가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고, 그 다음에 4번 봐봐. 기다림과 한, 체념에 묻혀 살아온 한국 여인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체념하는 의식이 좀 드러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화자와 청자가 함께하는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물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9번 봐봐. 이별, 죽음을 의미하는 원형적 상징물로 뭐를 사용했다? 물을 사용했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우리 작품 자세히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한번 해보자. 이거 화자가 표면상에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미 이 물을 건너는 상황에서 이미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좀 나타내고 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현실 속에 좀 붙잡아 두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별을 했다는 거. 그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의 상징적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데, 자, 거기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이 작품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의 의미에 띄고 있다. 그 이별이어서 그 경계를 건너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실제 삶과 죽음의 경계로서 레알로 죽음이 실현된 공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 1구에서는 이미 물을 건너지 않길 바라는 화자의 지극한 사랑이, 2구에서는 이미 물을 건넘으로써 화자와 이미 이별하는 상황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3구에서는 결국 물에 빠져 죽은 임의 상황이 드러난다. 이해했어?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단순히 자연물이 아니라 뭘 드러내는 거다?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상징적 소재로 등장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좀 헷갈립니다 라고 한다면 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우고 요렇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우고, 자, 여기 파트를 이렇게 좀 필기해보자. 사랑이 뭐 됐다? 종식됐다. 이해했어? 사랑이 종식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보자. 이 작품에서 물의 이미지는 화자의 감정에 따라 변화하며 화자의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냐면 화자의 나름대로 인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죠.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만류했다가 애원했다가 체념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구에서는 물은 자연물이 아닌 그것을 넘지 않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사랑이 담긴 소재, 2구에서는 물을 건너보니 임과 화자의 기약 없는 이별, 3구에서는 임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여인이, 자, 내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과격한 워딩을 쓸게. 여인이 임을 따라서 물로 뛰어들어요. 결국엔 물로 뛰어들거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런 거야. 물이라는 소재가 저걸로 저걸로 전제라고 설명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물이라는 소재가 이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미 물에 뛰어드는 걸로써 뭔가 만남을 매개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
배경설화에 따르면 백수광부의 아내는 이 노래를 부른 뒤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사랑이 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물은 죽음의 의미를 끝나지 않고 만남과 재생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까지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뒷파트의 배경설화와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 요 파트는 읽어보시고 나서 쌤한테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이 제가야산 독서당. 요런 스피드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미친 듯이 섞어들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라고 했어. 그래서 그 파트는 뭐냐면은 계곡물이 굉장히 힘차게 어떻게 하는 상황이야?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소리의 웅장함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물소리의 웅장함이잖아. 그러면 이 파트 좀 이렇게 봐보자. 자, 이거를 선생님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볼게요. 마치 물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봐봐. 사람처럼 표현한 건 아닌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보통 화류법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역동적이고 힘차고 웅장하다는 소리야. 납득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걸 해석상을 좀 다르게 보자면은 요거 부정적 의미를 좀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부정적 의미가 이 자연이 부정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은거하는 작가 있지. 자연 속에 은거하는 작가의 울분을 형상화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정치 현실에서 밀려나게 되거나 아니면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형상화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척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가 어렵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 힘찬 소리 때문에요.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야. 자, 이런 상황이야. 얘들아,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할래? 부정적으로 해석할래?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즉, 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봐봐. 들리지 않는 게 긍정적이니까 이 주변 소리는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척간 이야기,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고전 시가다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거냐면 자연 친화인가? 라고 좀 해석을 해볼게. 그럼 주변 소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 그렇지. 새속 혹은 속새 싸우는 소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싸우는 소리. 그래서 속새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에 옳고 그름 시비소리 내 귀까지 들릴까봐 라고 했어. 자, 옳고 그름. 시비를 다투는 소리. 자, 선생님이 세 개의 자화로 선생님이 한번 써본 거예요. 다투는 소리.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 있는 상황.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치 현실의 소리를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이 화자가 지향하는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 속새로부터 뭐 하는 삶? 멀어진 삶이야. 멀어진 삶. 그러면 속새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속새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어떤 회의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그 정치 현실에 좀 어지러움을 좀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갑니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산을 감싸게 하였구나 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 적혀있는 대로 화자가 물을 이용을 해서 세상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디 파트? 일부러라는 파트에서. 그럼 자연 속에서 은둔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물을 일부러 흐르는 물을 온산을 감싸겠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대상, 자연물의 어떤 주관적 변형이 일어났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산을 그러니까 병풍으로 둘러두고 한다라는 게 되게 좀 기발한 발상이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우리 작품 한눈에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 자, 그랬을 때 작품 한눈에 보기 선생님 주제 좀 잘못 박아놓긴 했는데 뭐냐면은 얘가 속세로부터 좀 멀어지고 세속적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 속에 은거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1, 4년은 자연의 소리를, 2, 3년은 속세의 소리를 드러내며 대조적으로 제시했다는 거 1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소재로 시상을 전개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감정, 정서 혹은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자연물을 선생님이 그래도 선택지에서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얘를 뭐라고 봤냐면은 의인화했다고 봤거든? 의인화했다고. 근데 선생님은 얘는 의인화했다고까지는 조금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섞어대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라고 했어. 근데 그게 꼭 사람이어야지만 내는 소리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나왔던 거는 일단 집어넣어놨지만 아마 이건 학교쌤이 좀 견해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해서? 그래서 자연물의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속세와 좀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작품 자세히 보기로 좀 마무리 지어볼게. 일단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자는 자연 속에 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탈속적 태도가 나타난다. 벗어나고 싶은다. 속세를. 이해했어? 탈속적 태도가 드러난다. 탈속적은 너네 맨날 신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속세를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탈속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왜 탈속적이고 싶냐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뭐를 못 이룬다? 자,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다. 이런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그리고 무슨적 태도가 드러났다?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속의 삶, 즉 자연과 인간을 뭐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 이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가야산. 그러면 이 가야산이라는 공간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탈속적 공간이고요. 인간이 속세를 떠나니까 좀 뭔가 어떤 공간으로 볼 수도 있냐면 초월적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아. 자, 요거만 하면 우리 볼 내용은 전부 다 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공모도화가랑 제가야산이랑 비교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비교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자면, 봐봐. 이 파트에서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어? 물의 의미가 있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물의 의미를 무슨 색깔로 썼어? 파란색으로 썼죠? 그럼 얘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본다는 소리겠지? 여기서 말하는 물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속세와 뭐 하겠다? 단절하겠다라는 뭘 드러내는 거다?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보니까 이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보통 물이라는 건 어떤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냐면
더러운 게 생겼을 때 좀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어떤 정화한다는 의미, 어떤 걸 정화하게 될까? 속세의 소리들을 전부 다 막아주게 되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대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존재로서 재생과 정화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정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각적 심상.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 청각적 심상까지 고려하면은 제과예산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다 봐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어떤 지문이냐면, 존나 빠르죠? 자, 봉산탈춤입니다. 봉산탈춤. 자, 얘들아 잘 봐. 이 봉산탈춤이라는 작품은 일단 어떤 극이라고 봐야 되냐면 마당극이에요. 마당극. 자, 이 마당극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좀 일상적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일상적 소재와 더불어서 무대와 객석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계가 굉장히 흐리다라는 게 일단 특징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봉산탈춤 6과장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딱 한정적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그냥 위정자들, 즉 양반 계층들이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래서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기 파트가 지금 봉산탈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6과장인데 이 6과장의 의미가 뭐냐면은 6과장 이퀄 일단 양반들의 기득권 의식 여기서는 안 나와있지만 시바리도 등장한단 말이야. 기득권 의식과 그 다음에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층들이 뭐를 좀 많이 비판하는 거냐면 양반층들의 무능함을 비판을 하는 거고 이 양반층들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걸 비판을 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 비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비판의 주체가? 말뚝이지? 말뚝이. 이 말뚝이라는 장치를 활용한다는 건 뭘 보여주냐면은 조선 후기에 신분사회가 조금 붕괴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렇게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를 꼽아야겠지. 무슨 구조의 반복? 재담 구조의 반복이에요. 재담 구조가 계속적으로 뭐한다? 반복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재담 구조의 반복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뭐로 시작을 하게 될까? 첫 번째는 일단 말뚝이가 주의, 시선을 이끕니다. 뭐라고요? 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재담의 시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래서 양반들이 뭐가 존재한다? 이게 되게 위엄이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엄이 존재한다. 요거를 조금 드러내고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등장하면 이 위엄에 대해서 이제 말뚝이가 뭐를 해? 말뚝이가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야 돼. 말뚝이가 이제 조롱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조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 양반층들이 뭘 하게 되면 호통을 치게 돼요. 호통. 그럼 다섯 번째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 말뚝이가 뭘 하게 돼? 말뚝이가 나름대로 변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변명이라는 걸 하게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자, 같이 뭐를 추면서 끝나게 돼요? 춤을 추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재담의 마무리다.
그래서 얘가 어떤 걸 좀 상징할 수 있냐면 이 제담의 마무리가 일시적 갈등의 해소를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일단 내용을 쌓아두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 좀 하나 정리하고 하면 좋겠냐면은 요 춤이지, 춤의 기능을 조금 얘기를 마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일시적 갈등의 해소다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제담을 뭐한다? 구분한다.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이 쉬랑 이 춤이 각 제담을 좀 구분을 한다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좀 뭔가 흥취를 좀 올린다? 봉선타의 춤이니까.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이가 쉬라고 합니다. 양반 나오신다! 내가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라고 했어. 자, 노론, 소론. 거기다 미줄 치고, 정치적 현실에 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봐봐. 그 정치적 현실의 갈등 있지, 얘들아. 이 양반층들이 뭘 지니고 있냐면, 정치 현실에서 갈등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겪었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자, 이 정치 갈등이 너라 뭐라고 인지하냐면 무의미한 내용이다라는 걸 네가 인지를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가보자. 자, 그래서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다 지내고 삼정성 육관서를 다 지내는 태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자, 개잘량의 양, 자의 개다리서 발휘한 반자를 쓰시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말뚝이가 조롱을 할 때 어떤 걸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언어, 유희를 사용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언어 유희를 사용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납득됐어? 자, 그 양반들이 뭐야? 이름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 양반들 어찌든지 모르겠어.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성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지상 삼형제가 나온다고 그리하였어. 라고 이제 뭐를 해요? 변명을 하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이고 생월이라 표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모두 같이 춤을 춥니다. 그게 갈등의 일시적 해소고 흥취를 올리게 되고 이제 제담이 마무리가 된다는 걸 드러내는 거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라고 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여기 말뚝이의 변명이 뭘 상징을 하냐면 요걸 상징한다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양반층들의 무능함을 풍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좀 드러내는 거다. 왜? 이거 말했다고?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병신들이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요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그리고 이제 형 얼굴 때리고 하는 게 이제 희화화돼서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 희화화까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소. 라고 해서 이 관객과 무대의 경계가 좀 없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짧다는 곰방대로 잡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자, 짧다는 곰방대로 잡순다. 자, 얘들아 곰방대에 동그라미 쳐봐. 그게 뭐냐면 일상적 소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평민들이 피는 담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저 연죽전에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해서 양치간죽 자문적 하고 저 재령 나무니 거의 낚싯걸도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지금 잡수시오 라는 서술로 봐봐. 그다음 그 위에 아까 선생님이 끊었던 잡수지 말고 대비를 쓰고 있지. 그지? 그럼 봐봐. 잡수지 말고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평민들이 쓰는 일반적인 담배를 사용하지 말고 그 밑에 되게 휘황찬란하게 써놓은 파트 있지. 그 파트를 뭐라 보면 되냐면은 양반들이 쓰는 담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양반들이 쓰는 담뱃대를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의 위험을 좀 떨구려는, 좀 조롱하려는 태도예요. 양반이 또 뭐해? 메이야?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양반들 어찌됐어? 양반 나오셨는데 담배 하나는 그만하였어. 이거 하나는 그만했다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손춤을 추는 거예요. 병신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말뚝이에 언어 사용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언어 사용을 보면 양반층들에 해당하는 언어와 그 다음에 서민층들에 해당하는 언어를 둘 다 사용합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요 파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하고 여보 악공도 좀 말씀 들으시오. 이제 밴드한테 얘기를 해요. 오음 육률 그거 말고 바가지 장단 줘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반의 위험을 떨어뜨리려고 또 조롱을 합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트 맨 밑에 보면 생원 즉 양반이 얘기를 합니다. 야 임마! 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숙소를 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도 이 마당극의 특징을 하나 더 드러내는 소재인 건데 봐봐.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요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존재하거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봐봐. 일단 특별한 뭐가 존재하지 않아? 무대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우장을 드드드드 해서 마국간 혹은 돼지가 사는 공간 그런 걸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양반이 빡이 치겠어 안 치겠어? 빡이 치겠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메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말뚝이가 엄청나게 길게 설명한 파트 있잖아. 그 파트를 봤을 때 양반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잘못된 인식이 좀 박혀 있다는 게 좀 드러날 겁니다. 자, 왜 그럴 수 있냐면은 양반이 잘 들어. 양반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무능한데 집은 굉장히 호화롭게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야.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중간 파트에 어떤 내용이 존재하냐면 효제 충신이 분명하니 이런 파트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이 양반층들 있지. 이 양반층들이 뭐를 좀 중시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 여겨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뭐랑 좀 같은 말이냐면 이 유교적 가치관 중시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거든. 제사를 굉장히 필수적으로 지낸다는 소리야. 근데 봐봐. 우리 지금 이 양반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지. 부정적이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양반이 부정적이니까 이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 여기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가 필수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은 뭐라 해야 될까? 체면을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명분과 체면을 중시 여기는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인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면을 중시한다가 좀 확 안 하다? 그러면 거칠을 중시 여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조롱하고 등등등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들이 뭘 하냐면 글자 놀이를 하게 돼요. 글자 놀이. 자, 글자 놀이를 하는데 글자 놀이에서 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잘 봐봐.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좀 별표 해놓고 바라봐야 될 게 우리가 글자 놀이가 존재한단 말이야. 글자 놀이. 이 글자 놀이가 상징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양반들의 뭘 드러내는 거야?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야. 무능함. 그러니까 병신들이란 소리예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중의 어떤 가요, 시조 혹은 민중 예술이
뭐하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 즉 민중예술이 거의 흡사하다. 뭐랑 흡사하냐면 양반들의 예술과 좀 흡사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언어 사용의 양면성 드디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자, 말뚝이가 계속 양반의 언어와 그다음에 서민의 언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뚝이 언어 사용에 지니는 효과가 뭐냐면 일단 양반들을 뭐 하고자 하는 태도야? 양반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태도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용하는 언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적 능력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민중예술이 흡사하다, 즉 평민 문화가 또 괜찮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쭉 보면 양반들이 좀 유식함을 과시하려고 글자 짓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벙신답변만 불러일으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가 이제 양반들의 좀 허례허식이라든지 아니면 무능함을 좀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파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작품 한눈에 보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품 한눈에 보기 갑시다. 자, 일단 각 과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이다. 자, 각 과장이 독립적이라는 건 뭐라고 보면 되냐면 재담 구조가 반복될 뿐이지 각 재담의 내용은 뭐다? 완전 독립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무슨 구조라고 그래? 옴니버스식 구조라고 하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두 번째 가볼게. 자유분방하는 언어 유희, 열거, 대꾸, 익살, 과장 등 도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한다. 2번 별표. 자, 그다음에 3번 서민계층의 언어와 양반계층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양반의 양면성, 언어의 양면성을 보인다. 언어의 양면성을 왜 보인다? 결론적으로는 양반들을 뭐하고 싶어한다? 비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그게 이 마당극, 가면극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정한 재단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그 재단 구조가 어떻게 된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봐봐. 옴니버스식 구조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작품의 큰 주제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소주제가 전부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양반의 등장, 그 다음에 양반 예를 들어서 곰방대에 관련된 썰, 아니면 또 양반들이 나왔을 때 그 음악과 관련된 썰, 아니면 양반들의 글자놀이, 이런 식으로 좀 다 달리 소주제로 설정이 돼 있지만 같이 공통적인 주제,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좀 무능함을 풍자하고자 한다는 걸 같이 묶여 있다는 소리겠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13번과 14번을 보면 비속어와 한자어를 동시에 사용해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좀 보이고, 그 다음 14번에 서민적인 최치가 풍기는 언어를 구성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좀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해학적으로 좀 드러낸다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작품 자세히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체가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정도 인지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지문 볼 거냐면은 주몽신화 볼 겁니다. 주몽신화. 자, 요거 이제 싹 지우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갑니다.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자, 주몽신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주몽신화. 이 주몽의 건국 스토리, 신화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보통 이 정당성 부여라는 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나라를 건설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물의 자손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알을 깬다는 게 본인의 세상으로서 뭔가 가로막혀있던 걸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뭔가 개벽한다. 세상을 개혁한다라는 의미로 이 주인공을 좀 설정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자. 자,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그런 경계에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다라고 했어. 자, 그다음에 시조 동명성제는 성은 고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고주몽이에요. 이에 앞서 북부의 왕 해부루가 동부유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대. 금화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정을 물으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 갑니다. 자, 거기 보면 유화라고 나오죠. 유화. 자, 나 얘 뭐만 신경 쓰냐면 혈통만 신경 쓸 거야. 혈통. 자, 혈통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죠? 물의 신이래요. 물의 신의 딸입니다. 물의 신의 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몽의 뭘 드러내고자 합니다? 신성성. 아, 참, 이 주몽의 신성성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주몽의 신성함. 주몽의 신성함. 갑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라고 했어. 자, 또 똑같이 해모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해모수. 똑같이 해모수도 내가 뭘 좀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얘 혈통을 좀 고려해 볼 겁니다. 얘들아, 이거 혈통이 어떻게 돼요? 혈통이 하늘의 자손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어떤 부족 간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부족 간의 결합을 좀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이런 거야. 물을 숭배하는 집단과 그 다음에 하늘을 숭배하는 집단이 만났다. 자, 근데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곤 하냐면은 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뭐를 좀 중시 여기는 사회였을 것이다. 우리 농경사회를 중시 여기는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파트에서 이것까지 안 드러나요. 알겠죠? 근데 요거 두 개의 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 자,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그 많은 괴이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어. 이해했어? 햇빛이 비추었다. 자, 햇빛이 비추었다. 누구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도 따라와 또 비추었다. 자,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대. 얘들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신하여서 알이 튀어나왔대. 알. 근데 이 알이 뭐냐면은 어떤 세계를 상징한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알을 깨고 나왔다는 거는 세계를 깨고 나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세계를 깨고 나왔다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통 해석을 해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 아, 이 색깔을 쓰면 안 되지. 어떤 해석을 보통 하지? 어떤 해석을 하지? 긍정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 라는 의미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한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라고 했어. 자, 비정상적이죠. 자,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버려지죠. 기와 모티프.
말과 소가 피해 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라고 돼 있어. 왕은 알을 깨뜨리려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좀 만들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구절이다 라는 겁니다. 겨우 7살의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그를 삼았다라고 어떤 이름의 유래를 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가보자. 자,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소라는 사람과 어떻게 보자면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좀 갈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대소를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이 대소가 주인공을 할끔 주인공에게 뭘 주는 존재다? 고난과 시련을 주는 존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몽신화 어떻게 좀 보면 좋겠냐면은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다? 그렇지, 영웅이다 라는 걸 좀 드러내는 겁니다. 왜? 영웅 1대2적 구조랑 너무 딱 들어맞아요. 고귀한 혈통, 비범한 출생, 비정상적인 출생, 그다음에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기이한 모티브 버려져, 심지어 위기와 고난, 조력자 존재, 그래서 나라를 건설, 행복한 결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인 구조와 맞닥뜨러지기 때문에 참 이 내용 정리하는 것도 참 웃겨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그죠? 계속 가볼게.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봐봐. 왕은 처음에는 뭐래?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야, 너 말이나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주몽은 준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을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고 하자라고 했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왕은 나서지 않았어.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너의 재주가 지닥이냐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냐, 빨리 떠나거라 하고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떠나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박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게 튀어나오게 돼? 자라들이 튀어나오게 되지. 그래서 조력자가 튀어나오는 걸 봤을 때 얘가 혈통이 뭐의 혈통이다? 물의 신의 혈통이다. 라고 해서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어 건너게 했고, 그러고 다리는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고, 그 다음에 도읍을 달성하고 고구려를 건설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정당성 부여, 즉 이 정당성 부여를 뭘 통해서 하게 되면 by 영웅 일대기 구조입니다. 요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으로 뚜르르르르르르 나온 거, 그거는 본인들이 전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별표 쳐주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과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8번. 이렇게는 꼭 알고 있어요. 1번, 4번, 5번, 6번, 8번. 1, 4, 5, 6, 8번. 요 5개가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뒤에 나와 있는 작품 자세히 보기 좀 이해해 보자면, 일단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신화적 상징성이라고 한다면 이 알에서 태어난 게 세계를 깨고, 본인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깨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를 개척할 거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할 거다라는 것. 즉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상징성을 좀 보여준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주몽이 무슨 존재다? 신성한 존재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고귀한 혈통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면은 신화적 상징성으로서 햇빛과 알을 얘기를 하고 다양한 신화적 화소의 결합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고 우리 마지막 파트, 이번 영상의 마지막 파트인 어디 파트 볼 거냐면은
찬기파랑가 한번 볼 겁니다. 찬기파랑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선생님이 외부짐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외부짐이 얘기했던 걸 내가 수업을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했었거든?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모죽지랑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라 나오냐면 흐느끼며 달을 바라보고 있대. 자, 흐느끼며 뭘 본다? 달을 본다. 흐느끼며 달을 본다야. 얘들아, 이 달이 뭘 상징하지? 기파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요 슈퍼 긍정입니다. 달이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표현을 쓰죠? 왜 흐느끼며 라고 썼을까? 기파랑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리움의 정서를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더 이상 기파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야. 자, 이슬을 밝게 비춘 달이라고 했어. 자, 이슬을 밝게 비춘 달이 무슨 말이냐면 이슬을 밝게 비추고 있대. 그 이슬이 어디서 나오겠어? 내 눈물입니다. 눈물. 알겠죠? 그럼 우리 이제 이 달이라는 친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당연히 누굴 상징을 하겠어? 이 기파랑을 상징을 하겠지. 기파랑을 상징하니까 기파랑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일단 고매한 인품.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겠다. 고매한 인품. 자, 그 다음에 우러러 보는 존재. 이렇게 두 가지를 너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만인이 우르르고 싶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광명과 염원의 상징성이다. 왜? 밝게 비추고 있으니까. 납득됐나요? 오케이. 자, 흰 구름 따라 떠간 자리에 라고 했어요. 그럼 달이 흰 구름을 따라서 갔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 달이 흰 구름 따라서 갔다라는 거니까 달이 따라간 거니까 흰 구름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완전 슈퍼 긍정이에요. 완전 슈퍼 긍정이야. 자, 긍정이라고 했을 때 달이 따르는 대상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이상세계. 자,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보면 좋겠냐면은 좀 무욕과 같은 긍정적 워딩은 다 갖다 붙으면 됩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저리를 내가 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이제 기파랑이 없거든. 자, 모래가 펼쳐진 물가에 라고 했어. 자, 물가도 동그라미. 그 물가도 당연히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그럼 나 이제 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알고 있으니까 해석을 어떻게 붙이면 깨끗한 이미지다. 그리고 뭔가 순수한 이미지다 라는 식으로 워딩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기랑의 모습이웃이 수풀이여 라고 했어. 그럼 질문해보자. 자, 거기 있는 수풀이지. 수풀도 뭐랑 연결되는 단어인 것 같아? 요 물가랑 연결되는 단어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긍정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그러면 얘가 기파랑을 좀 환기시키는 매개체다.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해야겠지. 그래서 예천적인 태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1호 냇가의 자갈밭에서 자, 낭이여 진이여 오시던 낭이 진이시러 마음의 갓을 쫓고 있는 거야. 아, 마음의 갓. 별표. 마음의 뭐래? 갓. 그럼 마음의 갓이 뭐냐면은 자, 이 마음의 갓. 아, 정말 중요한 단어야. 마음의 갓. 이거 누구의 마음일까? 화자? No. 화자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누구냐면 기파랑의 마음이에요. 기파랑의 마음.
자, 우리 기파랑의 마음이니까 어떠한 해석을 붙일 수 있냐면 선생님 옆에다 나에게다 써놨습니다. 뭐라 써놨어? 화자가 지향하는 지향점이고 그 다음에 고고하고 고매한 성품입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거 내가 쫓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낭이 지지던 마음을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라고 써. 자, 거기 또 잣나무 가지라고 나왔어요. 잣나무 가지. 잣나무 가지라고 나왔어. 얘들아, 요 잣나무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좋겠냐면은 잣나무 가지가 높아 라고 했어. 자, 높아. 화살표를 따지면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우상향, 상승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긍정적으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잣나무 가지라는 게 뭘 상징해? 기파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굉장히 높이 있어서 고매한 성품이거든. 성품. 근데 얘들아, 내가 왜 문장 단위로 읽으라는지 알겠지? 잣나무가 높아. 어쩌라고? 뒤에 뭐라 나와 있어?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곡갈이여 라고 했어. 자, 높아서 얘가 곡갈이래. 곡갈. 그럼 곡갈도 긍정이겠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요 대상이요. 이 대상이 눈이 덮지 못한다는 거거든. 자, 눈이 덮지 못한다. 뭘 상징할까? 그만큼 고매하고 그 다음에 강직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왜 그래요? 일단 봐봐. 눈이 덮지 못한다. 이때 눈을 나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기파랑한테 처해지던 고난과 뭐라 보면 돼? 시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고난과 시련으로 덮어 못 덮어? 못 덮을 정도로 굉장히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직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파랑의 어떤 인품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강직한 모습을 좀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 공감이 됐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잣나무 가지가 고매한 성품을 상징하고 강직하고 그 다음에 고결하다. 고결함까지 얘기하면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추모하고 예찬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이 곡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냐면은 결론적으로 지조와 절개, 우두머리. 지조와 절개가 가진 화랑의 우두머리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작품 한눈에 보기 한번 봐볼게요. 작품 한눈에 보기 특징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봐볼 텐데 어디 파트 좀 볼 거냐면은 자, 19채의 향가기 때문에 맨 끝에 낙구 파트 뭐가 존재해? 감탄사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정서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상에 대해서 예찬하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영탄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서를 집약하는 포인트가 등장을 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직전 보강 영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거의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해줄 거거든요. 두 번째 영상이 좀 많이 길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영상이 좀 많이 길 거예요. 자, 왜냐면 두 번째 영상이 동동과 그 다음에 삼위인곡과 그리고 하나 뭐였지? 하나가 교목과 그 다음에 거울 이렇게 전개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기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만 너무 길다 생각이 들면은 뒷파트 이제 유충유전과 1화 구더하기 그 다음에 거울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시간 봐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영상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본인이 부족한 파트를 계속적으로 돌려보면서 혹은 본인이 부족한 파트의 내용 정리 좀 읽어보면서 시험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